그런데 한마디만 들어봐도 말을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들 고생시킬까 하는 걱정이었고, 대단한 척 하더니 별것 없네라는 말투였어요. 저희 오전에 1차 예약권은 이미 다 팔려서요. 지금은 이제 2차 예약권 준비 중이에요. 일반 판매로 손님을 받으면 너무 정신도 없고 불만도 감당이 안 되어서요. 무슨 과자 하나 파는데 예약을 하고 1, 2차로 나눠서 산다고 하니? 아무리 내가 너희 세대를 모른다고 하지만 화풍도 심하다 얘.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귓등으로 들을 테고 제 말은 모두 허풍이나 거짓말이라 생각할 거라 어머님께 더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막 완성된 디저트 몇 점을 건네드렸습니다. 어차피 곧 있으면 픽업 시간이 되어 손님들께서도 오실 거고 어머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요. 디저트를 드시기 전까지는 겨우 과자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냐며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던 어머님께서도 제가 직접 만든 디저트를 드시고는 제 눈치를 보며 먹기에 바빴습니다. 개눈 감추듯 다 드시고는 일어나셔서 다시 매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어요. 직접 당일에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당연히 맛은 있어야지. 하물며 빵도 바로 방금 나온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팔아서 얼마나 돈을 버냐? 이렇게 한 박스에서 이 가격이야? 아니요, 디저트 하나당 그 가격이에요. 뭐? 한 세트가 아니고 한 개 가격이 이 값이라고? 아이고, 젊은 애들은 돈이 넘친다고 하니? 맛이 있긴 하다만 그렇다고 이 가격이 누가 산다고? 비싸긴 한데 수입산 밀가루, 좋은 버터, 그리고 나머지 부재료들도 값이 조금 나가는 거라 이렇게 팔아도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들 인정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제법 장사는 잘 되고 있고요. 가격을 보시곤 어머님께서 엄청 놀라셨어요. 그러는 사이 2차 예약 주문권을 받으러 오신 손님들께서 가게 앞에 줄을 서셨습니다. 손님들께서 물건을 받는데 불편하지 않게 어머님을 다시 자리에 앉힌 후 찾아오신 손님들 물건을 건네드리게 되었죠. 길게 늘어선 긴 줄을 보시곤 눈이 동그래지신 어머님 표정을 보자 제 속도 좀 풀리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 손님께 물건을 건네드리고 인사를 올리자 어머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근슬쩍 제게 오셨어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네? 요즘 TV에서 하도 먹방해서 그런 것 때문에 뭐든 먹는 게 유행이라 잘 되는가 보구나. 방금 전에는 얼마나 팔은 거냐? 각각 100개씩 해서 총 3차까지 예약을 해서요. 하루에 300개 정도 팔아요. 이 가격에 300개? 그럼 하루 매출이 한 달이면... 마음 독하게 먹고 하면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제 몸도 상하고 번아웃처럼 무기력하고 지겨워질 것 같아서요. 사실 지금도 혼자서 하기에는 좀 무리이긴 하고요. 저에게 하루 판매량을 듣고 나서 한 달 매출을 계산해 보셨는지 눈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물론 매출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순이익만 따지면 매출만큼의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었지만 당연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남자친구의 월급보다는 훨씬 높았죠. 어머님께서도 아들의 월급을 대충 알고 계시는지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자취방까지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싶었지만 저녁에 있을 3차 예약권을 만들기 위해서 가게 앞에서 어머님을 배웅해드리고 헤어지게 되었죠. 이쯤 되면 더는 다른 트집을 잡고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들 고생시킬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는 거죠. 어머님께서 가게를 방문하신 다음날 주말 저녁을 맞아 어머님과 남자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가격이 조금 비싼 곳이었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머님께 좋은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자주 먹는 음식도 아니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모두 다 좋으니까요. 어제 일 때문인지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기분 나쁜 말을 하시지 않았고
저도 처음으로 마음을 좀 놓고 편안하게 즐거운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은 대화를 하려고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계산을 남자친구가 하려고 하길래 제가 어머님 식사 대접하겠다며 말리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서로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정도의 사소한 실랑이였어요. 결국 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 이후로 어머님께서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카페에서도 저와 남자친구가 사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신 듯 직접 결제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대체 또 뭐 때문에 저러시는 건가 싶었어요. 눈치껏 어머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가니 곧바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말한다. 아까 왜 그랬어? 성범이가 엄마에게 대접해주겠다고 저녁 식사 사겠다고 하면 네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돈 잘 번다고 유세를 떨고 싶었어? 그래서 남편 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설령 네가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면 나 몰래 성범이에게 네 카드를 쥐어주던가 아니면 계좌로 입금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꼭 그렇게 표를 내야겠니? 네가 돈을 좀 번다고? 네 남편 될 사람이 너보다 수입이 적다고 그렇게 남자 자존심을 그것도 엄마가 보는 앞에서 밟아야겠냐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누가 돈 가지고 유세를 떨고 누구의 자존심을 밟고 무시한다는 소리인지 어머님의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멀리에서 오신 어머님께 좋은 식사 대접하고 싶었던 것뿐이었고 남자친구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양보해 주었는데 말이죠. 큰돈 쓰고도 고마움을 받기는커녕 욕을 받으니 저도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화장실을 다녀온 남자친구가 어머님께서 오해를 한 거라며 중재를 해서 참을 수 있었지. 아니었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다행히 상견례 자리에서는 별일 없어 넘어가긴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찜찜했어요. 내가 저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마주하며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 뒤로도 어머님께서는 저희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손을 대야 한다며 저희를 마치 도와주듯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저를 불러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뒤에는 애를 가져야 하니까 지금부터 가게에 직원들을 뽑아서 네가 없어도 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정도 되는 가게라면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백화점 입점도 할 수 있다며. 그러면 슬슬 직접 만드는 건 손을 떼고 밑에 사람들에게 시켜야지. 내가 너희 몇 년치 계획을 짜놨으니까 그거 읽어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최소 5년 동안은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그건 성범씨와도 이미 끝난 대화예요. 그리고 가게 일은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가족들에게 피 안 가는 선에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범씨 가게나 가족 가게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불편하네요. 뭐? 불편? 이게 어디서?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전에도 말했지.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얘는 말이 안 통하네. 성범아, 엄마 말대로 해. 알았지? 제가 언제 돈 가지고 유세를 떨었다고 매번 그걸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선아, 하지마. 엄마가 잘 되라고 말씀하신 건데 나중에 나랑 따로 이야기하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더 하시는 거잖아. 사람을 과자 부스러기 파는 사람으로 무시하시더니 그 과자 부스러기가 돈이 되니까 이제는 돈으로 유세 떤다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범씨와 결혼을 하는 거지 어머님과 결혼을 해요? 왜 사사건건 저희들 결혼에 관여를 하세요? 이선아! 너 왜 이렇게 어른께 버릇이 없어? 그것도 나한테 엄마 되는 분이야. 내가 따로 말하자고 했잖아.
나이 드신 분에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뭐? 그래서 당신은 우리 아빠 엄마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들은 적이 있어? 당신이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할 거 없어서 과자나 판다는 소리나 듣고 가만히 있는데 돈으로 유세 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해? 당신이 말해보라고. 아니 너 진짜. 야 주희선! 성범아, 됐다. 그만해라. 내가 쟤 언젠가는 저럴 줄 알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더 배운 네가 참아야 하지 않겠어. 배운 게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저러는 거다. 뭐? 배운 게 없다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얼마나 배우셨는데요? 아드님은 얼마나 대단한 학교를 나왔는데요? 야, 너보단 낫지. 너 고졸이라며. 멍청해서 대학도 못 간 것이 장사 좀 된다고 어디 힘을 주고 다녀? 네 부모는 학원 선생이라고. 네 죽은 언니는 똑똑했다는 걸 보니 너네 언니만 똑똑한 유전자를 받았나 보다. 그렇게 따지면 넌 반대로 멍청한 유전자네. 이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었어요. 시모의 말에 화가 난 저는 지갑에 있던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학생증은 제가 가게를 운영하며 힘들 때마다 꺼내어보면서 제 초심을 떠오르게 해주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지갑에 넣고 다니고 있었죠. 그걸 꺼내어 보여주자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하기야 뭘 본 적이 있어야 한 번에 알아차리겠죠. 카드 중앙에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직인과 오른쪽에 있는 대학교 심볼 마크를 보고서는 그제서야 서울대학교 학생증인 걸 아는 듯 보였습니다. 이걸 보고는 또 뭐라고 트집 잡고 욕하실래요? 이제 누가 멍청하다는 소리 들어야 할지 알겠어요? 너한테 왜 이런 게 있냐? 이거 정말 서울대학교 학생증이 맞아? 이거 모조품 아니야? 모조품은 무슨... 여기 학번 보이시죠?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해당 학생이 학교를 다닌 적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할 차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누가 제일 멍청한 것 같으세요? 성범씨 학창시절은 저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갔나요? 저도 문과라서 잘은 모르지만 성범씨와 제가 서로 사는 곳이 달라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천천히 흘러갔나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들어갔고 성범씨는 세상 처음 들어보는 지잡대를 입학했고요. 저 그런 대학 처음 들어봤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곳이 있냐며 얼마나 수근거렸는데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지잡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도 사람 하나 보고 선택했다고요. 내가 처음부터 방금 전까지는 참고 견뎌보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두려고요. 배움도 인성도 형편도 상대도 못할 집과는 저 결혼 못하겠어요. 이선아, 왜 그래? 김성범 당신도 문제야. 지금까지 조금씩 실망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 당신 태도 보니까 내가 내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아줌마, 여기 전화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걸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전화번호를 던져준 후 그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 지금까지 허비한 시간들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 한 고비만 또 다음 한 고비만 넘기면 행복이 저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희망 고분이었던 걸 알게 되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행복하고 싶어 조건 따위는 보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를 알았더라면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 했습니다. 작은 공원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성범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 사과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되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이선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 될 사람을 지금까지 속일 생각을 해? 겨우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진짜 지금이라도 헤어져서 다행이다.
왜 말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도 당장 헤어지는 것보다 학력 콤플렉스에 눈이 돌아서 이런 거나 따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실대로 말을 해? 내가 말했으면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당신 엄마만큼이나 당신도 정신 차려. 학력 콤플렉스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던가. 빈둥빈둥 놀면서 노력은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정당하게 노력의 결과물을 받은 사람들 손가락질이나 하고. 제발 내 앞에 더는 나타나지 말고 우리 혹여 길거리에서라도 마주치지 말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발신자 차단까지 하면서 그 남자와 만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날 가게를 열어야 했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물론 복잡한 마음에 한숨도 잘 수 없었지만 말이죠. 구매 예약을 하신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게를 나가봐야 했어요. 1차 예약건 손님분들을 맞이하고 나서 일을 하기 위해 억지로 점심을 먹으려 준비를 했죠. 그런데 예비 시모였던 사람이 가게에 온 겁니다. 그것도 잠긴 문 앞에서 저를 보고 방실방실 거리며 말이죠. 못 본 척 눈을 돌리고 있는데 가게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슬리게 하는 겁니다. 결국 문을 열어주게 되었죠. 어머, 왜 식사를 이런 걸로 때워? 고생하는 애가 잘 먹어야지. 어제 다 끝났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왜 그러니? 내가 어제 좀 실수를 한 거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별것도 아닐 텐데 너무 열내지 마라. 내가 이전 일을 생각해보니 내 잘못이 많았던 것 같아. 너를 무시했던 게 아니고 너희들 다 첫 결혼이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챙기려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더 깐깐하게 굴었고. 그런 건 깐깐하게 굴었다가 아니라 무시하고 시비를 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선이가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이제는 내가 너를 절대 건들지 않을게. 머리도 좋고 뭐든 알아서 잘한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왜 관여하겠니?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게 일도 그렇고 네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애도 돌봐줄게. 네가 최소 5년은 안 가진다고 했으니 내가 건강해야겠다. 이번 연도에 결혼하고 애는 한 6년, 7년 뒤에 낳을 생각인가? 아휴, 우리 이선이 닮아서 아기가 예쁘고 똑똑하겠어. 제가 아직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결혼을 할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던 저는 제 눈앞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빨리 내쫓기로 했습니다. 멍청한 유전자라서 이해가 늦으세요? 어제부로 파혼했다고요. 당신 아들한테도 파혼했다고 전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서 사람 속을 또 뒤집어놔요? 정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나 이러면 역효과만 난다는 거 몰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당신네 아들과 파혼했어요. 이제 남남이니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요. 이전과 반대로 제 심기에 거슬리지 않게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한 시몬은 이후에도 계속 제 곁을 맴돌며 제 마음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건 남자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선 그날 파혼이라는 도장을 찍은 뒤였고 두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리고 돌아온 주말 부모님께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파혼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원하는 바를 지지해주셨던 부모님께서는 이번 일 또한 이해해주셨고 저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범한 제 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몇 차례나 소개했던 울분을 토해내서 그런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고 바쁜 가게일 때문에 그날의 일들은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제 지인들과 맥주 한잔을 하며 저와 같은 일을 겪지 말라고 안주삼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사람이 너무 영화 같은 현실을 꿈꾸면 안 되나 봐요. 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현실적인 조건들은 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고 처음 본 순간 고생을 시킬 시모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잘하면
관계에 변화가 있을 거라 착각했으니까요.